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27분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119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2평 아파트 안방에서 박정숙은 남편 최만식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있었지요. 이미 체온이 빠져나간 그 손은 돌처럼 딱딱했지만 박정숙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식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 봐. 하지만 40년을 함께한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새벽에 찬 공기 속에서 들것에 실려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젊은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미 병원 도착 전에 죄송합니다. 박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던 남편이었는데 정수가 오늘 된장찌개 끝내주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라며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명한데 새벽 5시가 되자 아들 최준혁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며느리 강유진도 나타났지요. 준혁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지만 강유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래 갔어. 내 아버지가 우리를 두고 먼저 갔어. 박정숙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요.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쓰인 작은 빈소였어요. 최만식의 영정 사진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집에 있는 사진들은 대부분 택시 앞에서 찍은 것들이었거든요. 개인 택시를 처음 장만했을 때 환하게 웃으며 보닛에 손을 얹고 찍은 사진을 영정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좀 더 점잖은 사진 없어요? 강유진이 영정 사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어때서? 아니, 택시가 너무 크게 나왔잖아요. 조문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박정숙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만식이는 택시기사였어. 그게 부끄러운 일이니? 그게 아니라. 네, 알겠어요. 강유진은 입을 삐죽거리며 뒤로 물러났지요. 그리고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첫날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택시기사 동료 서너 명이 와서 만식이 형님,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라며 위로했고 박정숙이 35년간 근무했던 불광초등학교 동료 교사 2명이 잠깐 들렀을 뿐이었어요. 정숙 선생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도 최 선생님이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고마워요, 선생님. 박정숙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빈소의 썰렁함이 남편의 부재를 더욱 실감나게 했지요. 강유진은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계속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아버지 장례식장이에요. 네, 맞아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이래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건강 꼭 챙기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며느리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준혁이 아내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제발 좀. 아버지 장례식장이야. 왜? 팔로워들이 위로해주고 있다고. 슬픈 마음을 공유하는 것도 요즘 문화야. 그래도 여기서는 오빠는 옛날 사람이야. 이게 다 소통이라고. 강유진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박정숙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사겼지요. 만식이 살아있을 때도 명절 때마다 시골 냄새 난다며
시댁 오기를 꺼려했던 며느리였습니다. 둘째 날 저녁 준혁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수염도 깎지 않아 거칠거칠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제 회사가 망했어요. 박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망했다니? 네. AI 번역 앱을 개발했는데 경쟁사에 밀려서 투자금 10억을 다 날렸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전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과 함께 응원했었는데 퇴직금과 대출로 종잣돈을 마련해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하겠대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장례식장, 아들을 위로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일단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때 이런 말씀드려서.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며 박정숙은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1978년 4월 15일 남산타워에서의 첫 만남. 친구들과 벚꽃 구경 갔다가 우연히 만난 택시 기사 총각. 아가씨, 택시 타실래요? 제가 남산 야경 구경 공짜로 시켜드릴게요라며 수줍게 웃던 그 얼굴. 1980년 10월 10일 작은 예식장에서의 결혼식. 하객이 50명도 안 됐지만 행복했던 그날. 정수가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평생 성실하게 살게. 약속해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1982년 8월 7일 준혁이 태어나던 날.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아들을 안고 펑펑 울던 남편. 정수가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부모가 됐어. 40년의 세월이 스르르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따뜻했던 시간들이었지요. 셋째 날, 발인 날 아침. 화장장으로 향하는 운구차 안에서 강유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화장장 가는 길인데 무슨 이야기를? 아파트 이야기요. 어차피 결정해야 할 문제잖아요. 박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관이 바로 앞 운구차에 실려 있는데 집 이야기를 꺼내다니. 시세가 8억 5천이래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유진아. 준혁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강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현실을 봐. 10억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을 보내는 날도 이렇게 서글픈 비가 내리는구나.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든 박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0년 함께한 남편이 이 작은 함에 다 들어가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강유진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이 아파트 매물로 내면 일주일 안에 계약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파주 원룸 자료예요. A4 용지에는 15평짜리 원룸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벌써 다 알아봤니? 네. 시간이 없잖아요. 채권자들이 준혁 오빠 집까지 찾아왔대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며느리야, 오늘은 남편 제사상이라도 차려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제사는 무슨.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강유진의 말에 박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안방 서랍장 위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땄을 때, 아파트 입주했을 때, 준혁이 대학 합격했을 때,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박정숙은 남편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어요. 택시에 늘 두고 다니던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운전면허증, 낡은 수첩들, 그리고 두꺼운 일기장이 들어 있었지요. 일기장을 펼치니 삐뚤빼뚤한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201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정숙이랑 떡국 먹었다. 맛있었다. 2010년 1월 7일, 오늘 손님이 팁으로 10,000원 주셨다. 정숙이 좋아하는 호두과자 사가야지.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기라기보다는 가계부 같은 남편의 기록들.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다가 1월 15일자 일기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10년 1월 15일. 오늘 젊은 손님한테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다. 비트코인이라는 인터넷 돈이 있다는데 미래에는 이게 진짜 돈이 될 거래. 재미있어서 나도 조금 샀다. 개당 100원. 500개 샀으니까 50,000원. 정수기한테는 비밀이다. 또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잔소리할 게 뻔하니까. 키읔키읔 혹시 나중에 대박 나면 정수기 놀래켜줘야지. 깜짝 선물이다. 지갑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그곳으로 정했다. 정수기만 아는 암호다. 박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트코인. 최근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그 비트코인을 남편이 14년 전에 샀다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시세 1BTC 4,200만 원. 박정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500개면 210억 원? 이게 정말일까?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그곳이 뭘까요? 남산타워? 1978년 4월 15일? 아니면 다른 무언가?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강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숙은 재빨리 일기장을 덮었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그것을 포착했지요.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와,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구나. 그래, 유품 정리 중이었어. 박정숙은 일기장을 가방에 넣으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표정이 좀 이상하신데. 무슨 중요한 내용이라도 있어요? 강유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추억들이 적혀 있어서 좀 슬퍼서 그래. 그러세요? 아무튼 어머니, 내일까지는 결정해 주세요.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 오고 있어요. 강유진이 나가고 박정숙은 일기장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지요. 여보, 정말 210억을 남긴 거야? 이게 당신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하고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2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선고였지요. 파주로 쫓겨나면 병원 다니기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210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지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박정숙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했어요. 처음 만난 그날 그곳,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암호를 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일 아침이면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들이닥칠 것이고 이 집을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지요. 박정숙은 남편의 유골함을 꼭 안았습니다. 만식아,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하지만 당신이 남긴 선물이 있다면 그걸 꼭 찾아낼게. 우리 준혁이를 위해서라도.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박정숙의 마음은 더욱 시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과 210억이라는 믿을 수 없는 비밀 사이에서 그녀는 홀로 서 있었지요. 내일이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이 가져올 더 큰 폭풍을요. 박정숙은 원룸 바닥에 놓인 이불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은평구 아파트 전세금 2억 원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이 고작 이것이었다. 창밖으로 파주 신도시의 네온사인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40년을 살던 집에서 하루 만에 쫓겨나다니. 택시기사 남편과 초등교사였던 자신이 평생 모은 것이 이 좁은 방 하나로 축소되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아들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며느리 유진이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왔을 때 아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박정숙은 벽에 기댄 작은 화분을 바라봤다. 40년 된 고무나무 한 그루. 그것만이 옛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생명체였다. 다음 날 오전 복도에서 70대 여성과 마주쳤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녀는 박정숙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순자예요. 네, 박정숙입니다. 아, 저도 아시겠지만. 김순자가 계단 난간을 짚으며 말했다. 여기 사는 우리들은 다 비슷한 처지예요. 자식들한테 밀려난 사람들이죠.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 아들도 한때는 효자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자가 태어나니까 할머니는 짐이 되더라고요.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의지해요. 혼자서는 견디기 힘드니까. 박정숙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얼굴의 부종을 확인했다. 3개월 전 받은 진단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성 신부전 3기. 의사는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었다. 하지만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택시 운전으로 벌어들이는 한 달 200만 원으로는 투석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혼자 견뎌왔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다. 핸드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네, 박정숙 환자분이시죠? 언제 오실 거예요? 투석을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는데요. 일주일 후 박정숙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파주에서 강남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투석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침대에 누워 팔에 굵은 바늘이 꽂힌 환자들이 4시간 동안 기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처음이세요? 옆 침대에 60대 남성이 말을 걸었다. 네. 저는 5년째예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일주일에 3번씩 와야 하니까. 박정숙은 천장을 바라봤다. 앞으로 평생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했다. 4시간 후 투석이 끝났을 때는 온몸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도 없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몸이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투석비의 무게. 집으로 돌아온 박정숙은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했다. 한 번에 12만 원. 일주일에 3번이면
36만 원, 한 달에 144만 원이었다. 통장 잔고는 800만 원.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에서 장례비를 뺀 금액이었다. 이 돈으로는 6개월도 버티기 어려웠다. 김순자가 문을 두드렸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셨는데. 투석 받고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죠? 김순자가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돈이 없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세상이에요. 김순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밤 박정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가죽 지갑, 시계, 그리고 20년 넘게 써온 일기장들. 2010년 일기장을 펼치다가 손이 멈췄다. 1월 15일 날짜 아래 적힌 메모를 발견한 것이다. 비트코인 500개 구입. 개당 100원. 총 5만 원. 암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그곳에. 박정숙은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봤다. 비트코인? 남편이 그런 걸 샀었나? 인터넷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검색해봤다. 현재 가격이 개당 4천만 원이었다. 500개라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다. 200억 원. 박정숙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200억 원이라니. 남편이 정말 그런 돈을 남겨두었단 말인가? 다시 일기장을 펼쳐봤다. 그 뒤 페이지들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메모들이 이어졌다. 2월 10일 가격이 200원까지 올랐다. 팔까 고민했지만 정숙이 노후를 위해 그냥 둔다. 5월 20일 1,000원 넘었다. 놀랍다. 이게 정말 우리 정숙이 평생 걱정 안 하고 살 돈이 될까?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비트코인은 잊어버린 척하고 있다. 언젠가 정숙이가 필요할 때까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그곳에. 박정숙은 46년 전을 떠올려 봤다. 1978년 4월 15일 남산타워에서 소개팅으로 만났던 그날. 23세 초등교사와 25세 택시기사. 남편이 박 선생님,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라며 어색하게 웃던 모습이 생생했다. 하지만 암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날짜일까, 장소일까, 아니면 그날 나눈 대화 중 특별한 단어일까? 몇 번이나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했다. 틀리면 지갑이 영영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인터넷 검색 결과였다.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며느리 유진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준혁 오빠가 주소 알려줬어요. 어머니 혹시 많이 아프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관심이 담겨 있었다. 왜 그래? 병원비 문제요. 투석 받으시는 거 알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나 나가시는데요? 박정숙은 경계심이 들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자신의 병원비를 걱정할 리 없었다. 그건 왜? 그냥.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남편의 유품 상자들. 어머니, 아버지 유품 중에 특별한 건 없었나요?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 없어. 박정숙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유진이 돌아간 후 박정숙은 일기장을 다시 숨겼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파주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준혁이었다. 어머니, 유진이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투자 실패 후 빚에 쫓기는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도울 여력이 있을까 싶었다. 괜찮다. 내가 더 힘들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걱정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통화를 끊고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200억이라는 돈이 정말 존재한다면 아들의 빚도 갚아주고 자신의 치료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더 큰 갈등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정숙의 결심은 굳어졌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찾아내야 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의무이자 자신과 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되었다. 암호를 신중하게 찾아내고 무엇보다 이 비밀을 지켜내야 했다. 김순자의 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같은 처지의 노인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박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바라봤다. 여보, 당신이 남긴 선물을 꼭 찾을게. 그리고 우리 아들도 다시 일으켜 세울게. 파주의 작은 원룸에서 70세 노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200억이라는 숨겨진 보물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과 화해, 그 첫 번째 시험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유진의 방문이 잦아졌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머니, 투석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가요? 144만 원 정도. 그런데 어떻게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지 않나요? 박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혹시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없어. 하지만 유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박정숙이 병원에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원룸 주변을 서성였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정숙은 밤마다 인터넷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다. 어떤 날은 4,200만 원, 또 어떤 날은 3,800만 원. 500개면 정말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남편의 일기를 다시 펼쳐봤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번 나왔다. 2012년 3월 마이너스 가격이 5만 원까지 올랐다. 정수기가 알면 기절할 것 같다. 2013년 12월 마이너스 100만 원을 넘었다. 이제 정말 5억이 넘는 돈이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2015년 6월 마이너스 가격이 떨어졌지만 상관없다. 정수기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다. 남편은 5년 동안 혼자서 이 비밀을 지켜왔던 것이다. 암호 찾기의 시행착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그곳에 박정숙은 1978년 4월 15일을 하나하나 기억해냈다. 남산타워에서 만난 오후 2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던 기억. 1978만 415를 입력해봤지만 틀렸다. 남산타워도 안 됐다. 박정숙 최만식도 틀렸다. 몇 번 틀리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이 떠올라 더 이상 시도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지갑이 잠기면 200억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 고민에 빠진 박정숙에게 김순자가 차 한 잔을 건넸다. 요즘 무슨 고민이 있으시죠? 그냥 남편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다가. 아, 그러시구나. 저도 남편 유품 정리할 때 힘들었어요. 김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정숙 씨, 혹시 무슨 중요한 걸 찾으셨어요? 요즘 며느리분이 자꾸 오시던데. 박정숙은 놀랐다. 김순자가 유진의 방문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 창문에서 다 보여요. 그분 정숙 씨 없을 때마다 2층을 서성거리더라고.
뭐라고요? 심지어 어제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박정숙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다음 날 오후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사이 일이 터졌다. 김순자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정숙 씨,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며느리분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복사 열쇠를 만들었나 봐요. 지금 안에서 뭔가 뒤지고 있어요. 박정숙은 투석을 중단하고 급히 집으로 향했다. 파주까지 2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유진이 무엇을 찾았을지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다. 원룸문을 열었을 때 안은 엉망이었다. 서랍이라는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남편의 유품 상자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그리고 유진이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손에는 2010년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비트코인 500개? 200억 원?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200억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할 때 유진이 일어섰다. 이 늙은이가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네요. 200억이 있으면서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건 암호가 뭐예요? 어서 말하세요. 박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남긴 돈이잖아요. 당연히 어머니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다. 유진이 불러온 것이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내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다고 했다. 아버지가 정말 200억을 남기셨어요? 박정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투자 실패로 10억 빚에 시달리는 아들. 투자자들에게 쫓겨 숨어 지내는 아들. 그런 것 같다. 그럼 우리 빚도 갚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 없고. 준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암호만 알면 되는 거죠? 어머니,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유진이 한 발 다가섰다. 어머니,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준혁이는 투자자들한테 쫓겨다니고 저는 일자리 구하러 뛰어다니고. 알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200억이 있으면서 우리가 고생하는 걸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배신이에요. 가족을 배신한 거라고요. 박정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유진아, 너무 심하다. 준혁이 말렸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심해요? 심한 건 어머니예요. 200억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숨긴 게 심한 거죠. 유진이 박정숙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 암호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뭐?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거예요. 우리가 월세 내주는 건데 왜 우리를 속이고 살아요? 박정숙의 몸이 흔들렸다. 투석 후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진의 거친 손길을 버틸 수 없었다. 유진아, 그만해. 준혁이 아내를 말렸지만 유진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200억이에요, 오빠. 200억?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라고요. 박정숙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어머니. 준혁이 달려왔지만 박정숙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다. 119 불러요, 빨리. 유진은 당황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박정숙은 응답하지 않았다. 1시간 후 박정숙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당장 투석을 늘리거나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신장 이식이요?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준혁이 물었다. 가족이 기증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혈액형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병실에서 밤을 보내며 준혁은 어머니를 지켜봤다. 유진은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오늘 일을 설명하는 듯했다. 박정숙이 미약하게 눈을 떴다. 준혁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왜요? 200억. 정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암호를 모르겠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돈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치료가 중요해요. 하지만 너희 빚, 제가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박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마웠다. 복도에서 유진은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 200억이 확실해. 일기장에 다 적혀 있었다고. 암호만 알면 되는데 시어머니가 모른다고 우기고 있어.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든 알아내야 하는데. 준혁이 복도로 나오자 유진은 급히 통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그냥 친구. 200억 얘기했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아, 이 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왜요?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런 큰 돈이 있다는 걸 알면.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낯선 남자 2명이 병원을 찾아왔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었다. 준혁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유진 씨가 소개해줬어요. 비트코인 일로 도움을 드리려고.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내가 정말로 남에게 말을 한 것이었다. 무슨 도움이요? 암호 찾는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거든요.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디지털 자산 복구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가 찾아드리면 30% 수수료만 받을게요. 60억 정도면 적당하죠? 준혁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200억이라는 돈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내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고 이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개입하고 있었다. 저희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억을 그냥 포기할 순 없잖아요. 남자들이 돌아간 후 준혁은 머리를 감쌌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 병실로 돌아가니 어머니가 깨어 있었다. 준혁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박정숙은 아들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었다. 내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지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200억.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이 선의로 남긴 돈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박정숙은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씩 되짚어봤다. 1978년 4월 15일 남산타워에서의 첫 만남. 그때 남편이 했던 말들, 함께 본 풍경들, 나눈 대화들을 천천히 기억해냈다. 박 선생님,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게 됐네요. 앞으로도 늘 높은 곳에서 만나요. 약속해요. 우리 평생 서로를 높은 곳에서 바라봐요.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그날 남편이 자꾸 강조했던 단어가 있었다. 영원히.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박 선생님. 박정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암호가 영원히일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한번 틀리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유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200억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오전 병실 문이 열리며 70대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에 위험 있는 자세. 박정숙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반가움에 눈을 떴다. 영희야? 정수가, 너 이게 뭔 일이야? 한영이었다. 30년 전 초등학교 동료 교사였다가 야간 로스쿨을 거쳐 판사가 된 친구.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김순자 씨가 연락했어. 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자가 한영희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무슨 일인지 대충 들었어. 며느리가 너무 했다면서? 한영희의 목소리에는 30년 판사 생활의 권위가 배어 있었다. 한영희는 복도에서 준혁을 불러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남기셨다고? 네, 200억 정도 가치에.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를 압박한 거군.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말렸는데 유진이가 너무 흥분해서. 흥분? 이건 흥분 문제가 아니야. 한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건 명백한 강요죄야. 거기다 존속에 대한 협박까지. 준혁은 놀랐다. 법적 문제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럼 유진이가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을 거예요. 한영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해. 내가 할 말이 있다고. 1시간 후 유진이 병원에 도착했다. 한영희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앉아. 한영희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처럼 차갑고 정확했다. 나는 박정숙이 친구 한영희야. 30년간 판사로 일했어.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얘기해보자. 저는 그냥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노인을 협박한 게 그냥이야?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너는 주거침입죄, 강요죄, 존속협박죄로 기소될 수 있어. 특히 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고. 한영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내가 검찰에 고발장을 낸다면 너는 최소 2년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문제?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면제되는 줄 알아? 한영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미 고발장 초안은 작성해뒀어. 박정숙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고. 준혁이 놀라며 말했다. 영희 이모,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 있어. 한영희가 준혁을 바라봤다. 내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응급실까지 실려오게 했어.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한영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유진은 준혁에게 말했다. 오빠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영희 이모는 30년간 판사였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다. 20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협박한 것이 범죄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어머니께 사과해야지. 하지만 200억은. 유진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준혁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겼다. 어머니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가 돈 얘기만 하고 있어. 아들의 깨달음. 준혁은 병실로 들어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박정숙이 미약하게 눈을 떴다. 무슨 소리야? 제가 유진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저도 돈에 눈이 멀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투자 실패하고
빚에 쫓기다 보니까 200억이라는 돈이 너무 간절했어요. 박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아프면 200억이 무슨 소용이에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제 신장을 드릴게요. 박정숙은 놀랐다.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기증하면 성공률이 높다고. 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검사 받아봤는데 혈액형도 맞고 건강 상태도 괜찮대요. 하지만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어머니 건강이 중요해요. 박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고마웠다. 병실 밖에서 유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준혁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다. 한영이가 다가왔다. 후회하고 있어? 네. 제가 너무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200억이라는 돈에 정신이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아픈 걸 알면서도 알았으면 됐어. 한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돈은 시어머니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게요. 저녁 무렵 박정숙의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박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어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협박하고 무단 침입하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200억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박정숙은 조용히 들었다. 앞으로는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돈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준혁이 아내를 바라봤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유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어요.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다음 날 오전 의료진과의 상담이 있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혁이 즉시 대답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정말 결심하신 거죠? 네, 확실해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 수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95% 이상이에요. 박정숙이 아들을 바라봤다. 준혁아,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준혁이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암호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날 밤 박정숙은 한영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야, 고마워. 뭐가? 준혁이랑 유진이 정신 차리게 해줘서. 한영이가 웃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남긴 돈. 정말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찾을 수 있다면. 준혁이 빚도 갚아주고 병원비 걱정도 없어질 텐데. 박정숙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암호를 모르겠어. 한영이가 생각에 잠겼다. 남편분이 어떤 분이셨어? 평범한 택시기사였지. 하지만 가족을 정말 사랑했어. 그럼 암호도 가족과 관련된 걸 거야.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만난 날이라고 했으니까. 1978년 4월 15일 남산타워에서.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어? 박정숙은 그날을 다시 떠올려 봤다. 46년 전 봄날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수술 전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준혁, 유진, 그리고 한영이까지. 어머니,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박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혁이 말했다. 어머니, 수술 끝나고 나면 200억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함께 생각해봐요. 돈은 나중 일이다. 우선 건강부터. 박정숙의 목소리에 평온함이 있었다. 한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정수가 너희 가족 보기 좋다.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날 밤 박정숙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200억이라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아들의 신장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가족과 함께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김순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랜 친구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오전 6시 수술실 앞은 조용했다. 박정숙과 준혁이 나란히 수술용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너는? 저도 괜찮아요. 모자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46년 전 갓난아기였던 준혁이 이제 자신의 신장을 내어주려 하고 있었다. 유진이 수술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까지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사를 비는 마음뿐이었다. 수술 시간은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주치의가 설명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마취가 시작되기 전 박정숙이 아들에게 속삭였다. 준혁아, 고맙다. 저야말로 어머니께. 준혁의 목소리가 잠겼다. 마취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숙도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남편의 얼굴이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4시간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료진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을 때 복도에서 기다리던 유진과 한영이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한영이가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회복실에서 깨어난 박정숙은 옆 침대의 아들을 바라봤다. 준혁도 막 눈을 뜨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너는? 저도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됐다고 하셨어요. 박정숙은 가슴이 벅찼다. 새로운 신장이 몸속에서 뛰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아들이 준 새 생명이었다. 일주일 후 두 사람 모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 유진이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만 보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정성껏 돌봤다. 어머니, 죽 드세요. 고맙다. 제가 직접 끓였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레시피 알려주셨거든요. 유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아. 네. 그동안 내가 힘들었구나. 박정숙의 말에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전혀 몰랐고, 이제 알면 됐다. 박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같은 시각, 준혁은 병실 창가에서 파주 신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투자 실패 후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했다. 10억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지금 돈은 더 이상 절망의 이유가 아니었다. 천천히 갚아나가면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퇴원 날 박정숙은 파주 원룸으로 돌아왔다. 좁은 방이지만 이제 달라 보였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청소해 놓은 깨끗한 공간이었다. 김순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숙 씨,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고마워요, 순자 씨. 덕분에 한영이도 만났고,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니 부럽네요. 두 노인은 작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파주의 봄 햇살이 비쳤다. 그런데 정숙 씨, 남편분이 남기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암호를 못 찾았어요. 박정숙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아들이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날 저녁 준혁과 유진이 저녁을 가지고 찾아왔다. 좁은 원룸에 세 사람이 앉으니 꽉 찼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요. 준혁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신장 기능이 90% 이상 회복됐대요. 정말? 네, 이제 투석 안 받으셔도 돼요. 박정숙은 눈물이 났다. 3개월 전만 해도 죽음을 각오했는데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준혁아, 너는 괜찮고? 저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일주일 후부터 출근해도 된대요. 준혁은 작은 IT 회사에 재취업이 확정된 상태였다. 연봉은 예전의 절반이었지만 가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시작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유진이 말했다. 어머니, 200억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위험한 사람들이 접근했잖아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다행히 한영이 이모가 정리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박정숙은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다. 유진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준혁이 투자 실패하고 빚에 쫓기고 그래도 변명이 안 돼요. 이제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다시 일어서자. 박정숙의 말에 준혁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박정숙은 다시 암호 찾기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혁과 유진이 함께였다. 어머니, 아버지와 처음 만난 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혁이 노트북을 켰다. 1978년 4월 15일이었지. 남산타워에서 소개팅으로 만났어. 그날 특별한 대화가 있었나요? 유진이 물었다. 박정숙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다. 내 아버지가 그랬어. 박 선생님, 우리 영원히 함께 해요라고. 영원히? 응. 그때 참 순진했지. 첫 만남에 벌써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더라. 준혁과 유진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혹시 암호가 영원히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볼까? 준혁이 비트코인 지갑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박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입력했다. 영원히. 화면이 잠시 정지했다가 갑자기 숫자들이 나타났다. 성공했다. 준혁이 소리쳤다. 화면에는 비트코인 500개가 표시되어 있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정확히 200억 원이었다. 세 사람은 말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다. 정말로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10년 넘게 숨겨둔 마지막 선물이. 여보. 박정숙이 중얼거렸다. 정말 대단한 선물을 남겨주셨네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박정숙은 곧 마음을 정리했다. 준혁아,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우선 내 빚부터 갚자. 10억? 어머니. 그 다음에는 신장병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어. 박정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투석 받으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 돈이 없어서 치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생각이에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6개월 후
최만식 박정숙 신장병 재단이 설립됐다. 100억 원의 기금으로 시작한 재단은 신장병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과 의료진 연구 지원을 담당했다. 박정숙은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준혁이 걱정했지만 박정숙은 활기찼다. 이제야 할 일이 생겼어. 내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재단 사무실은 강남의 작은 건물이었다. 박정숙은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했다. 40년 교사 생활에 규칙적인 습관이 되살아났다. 유진은 재단에서 홍보 담당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SNS 경험을 살려 재단의 활동을 알리는 일이었다. 시어머니, 오늘 신청자가 20명 더 늘었어요. 그래, 그럼 더 많이 도울 수 있겠네. 박정숙이 만족스러워했다. 준혁은 IT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빚을 갚아나갔다. 10억 원은 이미 재단 기금으로 모두 갚았지만 스스로 다시 벌어서 어머니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어머니 돈으로 제 빚을 갚을 순 없어요. 왜? 제가 실패한 건 제가 책임져야죠. 준혁의 말에 박정숙은 기특해했다. 아들이 정말 달라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은평구 공동묘지의 작은 무덤이었다. 여보, 재단이 벌써 300명을 도왔어요. 박정숙이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이 남긴 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준혁과 유진도 묵념했다. 아버지,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혁이 속삭였다. 제가 많이 철들었어요. 이제 어머니 잘 모실게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다. 4월의 따뜻한 오후였다. 돌아오는 길에 박정숙이 말했다. 너희들 덕분에 행복해. 저희야말로 어머니 덕분이에요. 유진이 대답했다. 처음엔 200억 때문에 정신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돈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뭘? 가족이요. 박정숙이 웃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맞아. 그게 진짜 선물이지. 1년 후 재단은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지원 재단이 되었다. 박정숙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박정숙이 말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남편 최만식 씨가 받아야 할 상이에요. 남편이 남긴 작은 투자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었다. 은평구의 작은 쓰리룸이었다. 예전 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다. 어머니, 내일 손자 초음파 사진 나와요. 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임신 5개월이었다. 정말? 우리 손자 얼굴 보겠네. 박정숙이 기뻐했다. 남자아이면 만식이라고 지으려고요. 준혁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박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남산타워도 희미하게 보였다. 46년 전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다. 박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영원히 함께 있네요. 복도에서 김순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김순자도 함께 살고 있었다. 두 노인이 서로를 돌보며 지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200억 원이라는 큰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박정숙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남편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워요, 여보. 진짜 좋은 선물 남겨주셔서.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평화로운 일요일 밤이었다.